작은 서점. 지하철 치오다선의 살인살포 실행팀은 하야시 이쿠오와 니미 도모미츠였다. 하야시가 실행범, 니미가 운전수 역이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첫 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책은 1990년대 일본에 큰 충격을 던져준 옴진리교 지하철 살인 가스 살포 사건을 1년간 취재한 르포타르주입니다. 당시 이 사건의 피해자를 작가가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청취자 7M? 7m?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7m? 님, 그리고 뒷번호 6632 쓰시는 분 두 분께서 작은 서점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많은 정보 얻을 것을 기대합니다. 두 분 비슷하게 남겨주셨는데요. 듣고 계시죠? 네, 계속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작은 서점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 그리고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의 시대를 기다립니다. 편집자의 방, 친한 친구 특집,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친한 친구 특집을 왜 안 할까? 은근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오늘 멋진 친구를 데려오셨습니다. 이야기 장수 이현실 대표님 그리고 그 친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시간은 김진영 편집자님과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책을 추천해 주시는 코너인데, 이 두 분은 이제 편집자세요. 특히 이제 우리 이현실 대표님은 이야기 장수의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또 그 다른 편집자 두 분의 친구분들을 만났는데, 한 분은 친하게 지내는 동료, 또 한 분은 자기 상사를 데리고 나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이현실 대표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분은? 네. 네, 저의 친한 친구는 네. 이야기 장수의 마케터, 김도윤 마케터인데요. 네. 독자님들께 지금 편집자의 방에서 편집자 얘기를 많이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편집자가 마케터가 없이는 또 독자에게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마케터는 시장에서 편집자들이 열심히 만든 책을 네. 독자들에게 전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대화하고 또 독자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고민할 때 그 네. 답을 주는 사람이 김도윤 마케터님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랑 마케터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갈등이 있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편집자들은 자기가 만든 책 한 권만 쭉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꿈을 꾸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는데 네. 마케터들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장에서 이것이 정말 독자한테 가능성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서로 보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막 대립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김도윤 마케터와 정말 잘 맞는 편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잘 맞았을 때 편집자와 마케터가 딱 짝꿍이 돼서 일을 굴려갈 때 놀라운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오늘 또 그런 얘기들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장수의 김도윤
마케팅 부장님, 우선 환영하고요. 네. 네, 본인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는 17년차 출발 마케터로 현재 이야기 장소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마케팅한 책으로는 대표작으로는 하루키 1984, 그다음에 이슬아 작가의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 신영철의 인생의 역사, 김영하의 작별 인사 등 좀 많은 작품들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통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과 이제 그 편집자의 어떤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그냥 가까울 수밖에 없는 관계죠. 사실 네. 그 두 분의 그런 사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네. 뭐 여기서야 당연히 뭐 좋은 얘기 하시겠지만, 네, 어떤지요. 네. 좀 허심탄회하게. 네, 근데 좀 약간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좀 특수한 관계인데요. 네. 왜냐하면 대표님은 편집자이자 대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조금 더 어렵죠? 네, 더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요. 무섭기도 해요? 네, 가끔 이제 지시 같은 걸 하시면 이제 제 의견 다를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네네. 이제 그냥 표면적인 얘기고요. 네. 사실은 이제 편집자랑 마케터는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엄마와 아빠라고 칭하거든요. 책에 원고를 저희 이제 편집할 때부터 책이 나올 때까지 네. 담당 편집자랑 마케터랑 붙어가지고 항상 같이 소통을 하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기 전까지 엄마 아빠라고 이제 제가 칭하긴 하는데요. 그런 원고 얘기나 책을 만들기까지 대표님 저랑 이제 성향이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고가 어느 정도 팔리겠다, 아니면 뭐 원고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은 네. 대표님 저랑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게 의견이 맞아서. 손발이 맞는다. 네, 사실 큰 뭐 트러블이나 그런 건 없고요. 맨날 이제 좀 기쁘게 재밌게 좀 하고 있고, 대표님 제일 좋은 거는 대표님이 좀 이렇게 제가 즐거운 기획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네. 다 들어주세요. 네. 보통 여기 이제 이렇게 동료가 친한 친구로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화해의 어떤 제스처로 나 너 이만큼 생각하는 거 알지? 그동안 언짢은 거 있으면 풀어. 아니면 두 번째는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근데 저는 후자라고 믿으면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차 지금 마케터세요? 올해 17년 차입니다. 17년 차면 꽤 네. 오래. 네. 그럼 계속 처음부터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랑 같이 계셨던 건 아닐 테고.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처음 2009년 입사할 때는 그러니까 문학동네 마케터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마케팅을 하셨고. 네. 그 굉장히 그 무라카미 하루키와 또 특별한 인연? 인연이라 그래야 되나? 뭐가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이제 20살 초반에 네. 좀 미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방황을 했어요. 네.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누구나 다 그렇죠. 20대 그때부터 후반에는. 네, 걱정을 하는데 그 동네 책방 누나가 제가 만화책을 매일 빌렸거든요. 네. 그 더 이상 볼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누나가 네. 제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상실시대를 줬어요. 읽어보라고. 네네네. 그래서 누나 이거 이렇게 두꺼운데 내가 읽어도 될까? 그랬더니 이거 읽고 재미없으면 내가 돈 안 받을게 라고 해서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 없이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앉아서 조금 읽다가 그냥 저녁에 친구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술술 잘 익히고. 네네. 그 전에는 만화책 외에는 거의 소설책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나서 친구랑 약속을 갖고, 근데 저는 딱히 뭐 되게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 작가가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하루키 책들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누나한테 달라고 해서 네. 계속 봤어요. 차례대로 한 권씩. 네. 그래서 이제 하루키 좋아하게 됐고, 동시에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하루키가 어떻게 보면 제 미래를 책임져준 네, 작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실의 시대에서 희망을 찾은 그런 독특한 경우군요. 아니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클럽 네. 회장이라면서요? 네, 그때 하루키가 너무 좋아서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키를 좋아하는 사람 나 말고 또 있을 텐데 네.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검색을 하다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유행했던 다음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저 같은 분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유명해졌고 사람들도 많아져가지고 예. 이제 활발하게 소통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정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카페가 좀 많이 커졌죠. 아니 꽤 제가 알기로는 무라카미 하루키 워낙 국내 팬들이 많은데 거기 회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당시에는 4, 5천 명 정도 됐었고요.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근데 어. 하루키를 좋아하는 팬들이 네. 둘 중 하나예요. 거의 다 소심하세요. 아니 어쩜 그 무라카미 하루키 그 주인공들 같아요. 네, 다. 그래서 소심해서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정모를 만약에 하게 네. 된다 그러면 몇몇 분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제가 나갈 수 있을까요? 점점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전화를 해서 네. 모셔와요. 전철역 나가서 네. 저 누군데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제가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소심하다기보다는 네. 약간 내성적인 분들? 진짜 네. 너무 신기하다. 그 작가의 성향을 좀 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군요. 네. 본인의 성향이 이제 반대로 적용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그 팬클럽 하시면서 뭐 이렇게 또 사랑도 꽃피우셨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좀 지금 말하면 좀 웃긴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출판사 문학사상 출판사에 네.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일본에 첫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일본에 간 김에 하루키를 좀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네. 제가 문학사상에 보냈어요. 제가 대범하네. 그러니까 네. 나는 나 회장이다. 네. 그런 거 하죠. 회장 자격으로. 맞아요. 나 팬클럽 네. 4천, 5천 명을 거느리고 있는 회장이다. 무라카미와의 단독 어떤 면담을 신청한다. 네, 맞아요. 네. 좀 약간 지금 보면 좀 너무 웃긴데 당돌하죠. 네, 네. 당돌하게 네. 메일을 보냈고 그쪽에서는 좀 이상한 애가 또 이상한 애가 메일이 또 왔다. 그래서 네. 막내야 처리해라. 그래서 막내가 이제 메일 받고 저한테 답장을 보내서 이제 물론 못 만났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가끔 제가 그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하루키에 요즘에 뭐 신간 소식은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그래서 1, 2년 정도 메일을 네. 주고받다가 그분이 갑자기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뭐 접대인가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를 보더니 되게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이름이 김도윤인데 네. 자기 친한 친구 이름이 김도윤이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대학생 어린 여성으로 본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분은 성이 여자분이시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린 친구가 참 하루키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니까 그냥 너무 귀여운 마음에 이제 선배로서 이제 뭐라도 얘기를 해줄 마음으로 만났는데 웬 남자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네. 뭐 그렇게 만나게 돼서 그분이랑 결혼했어요. 이게 아니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정말 본물 터지듯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랑 성향이 취향이 너무 비슷하네 하면서 네. 그러면 아직도 그 두 분은 이 작가에 대한 얘기로 하루를 다 보내고 그러시나요? 너무 궁금해. 이렇게 만난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사실 지금은 거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루키에 대해서 안 해요? 네, 얘기를 안 하고 네. 이제 뭐 다른 얘기, 일상 얘기하고 네, 직장 얘기하고 하죠. 혹시 그 아내분은 그 정말 망할 엑스의 하루키 뭐 이런 어떤 감정이 생기지는 않았고요. 아니 지금도 이제 네. 저도 그렇고 네. 와이프도 그렇고 하루키를 좋아하고 애정하고 아직은 있어요. 좋아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왜냐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사랑이 이렇게 꼽히다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좀 네, 그렇게 맞아요, 될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혹시 해서 여쭤본 건데 되게 재밌는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당시에 하루키가 뭐 화제가 되거나 이렇게 책을 낼 때면 거의 김도영 마케터님이 한국 대표 하루키 팬이어서 네. 언론 인터뷰나 막 이런 것들도 요청이 많이 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한국 팬클럽 회장이어서 당시에 하루키 담당 마케터님이 문학동네 담당 마케터님이 만나러 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문학동네 마케터로 김도영 마케터님이 이게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키 때문에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한 거예요. 그렇네요. 김도영 씨. 두 마리 토끼를. 혹시 약간 빌드업? 아니 근데 이게 어떤 작가의 팬클럽 회장을 하면 어떤 특혜 같은 걸 좀 누리나요? 사실 뭐가 좋은 점이 있어요? 특히 일단 카페 안에서는 회원님들이 네. 저를 되게 좋아하죠. 그거 외에는 이제 그 전에는 하루키 카페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하루키 신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 제안이 올 때 네. 저한테 와요. 네, 이제 검색을 하다가 네. 이제 큰 조직이 이제 여기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인터뷰나 이런 걸 많이 해서 네. 제 이름이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무라카미 하루키를 몇 번 만나셨어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뭐야, 진짜로요? 아니,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루키는 한국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거의 안 하고, 일본에서도 인터뷰를 거의 안 할 정도로 은둔형이어서. 회장님이신데? 네네. 한국 독자들 중에서도 만난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만나기 어렵고 귀한 분인데, 언젠가는 회장 자격으로, 아직도 회장, 네,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회장 자격으로 또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케터 자격으로 꼭 한번 만나실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져오신 책이 어찌 보면 하루키의 정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회장님이 추천한 책이라 그러면 뭔가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이, 그러니까 문학상에서 나온 네. 그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은 제가 마케팅한 책은 아니고요. 책은 아니고. 이 네, 책을 네.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하루키 작품들 중에 가장 독특한 책이에요. 왜냐면 하루키 팬들이 보면은 두 부류예요. 소설을 좋아하는 팬, 네. 에세이 좋아하는 팬. 근데 둘 다 좋아하는 팬들도 있는데 이 책은 에세이 형식을 띈 자기계발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책을 어떻게 그러니까 쓰기 읽다 보면 달리기를 주제로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하루키 자신이 작가로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삶을 살고 있는지 독자들이 은근하게 어필하면서 소설가로서 하루키의 성공한 과정과 비결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키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하루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멋있어 아니면 잘생겼어 라고 하면 대놓고 얘기 안 하고 운동장 한 3바퀴 돌려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비유나 은유 각종 은유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네. 은근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으로서는 네. 정말 독자한테 나 정말 소설가로서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하고 있으니 네. 좀 알아달라고 어필하는 책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루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종교인처럼 살고 있거든요. 종교인처럼 어떤 의미에서요? 네. 새벽 이제 4-5시쯤 일어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일정 분량의 글을 쓰고 그다음 10km를 매일 러닝을 하고 해가 지면 9시에 잠이 든다. 이게 이제 이 생활을 거의 30-40년을 하셨거든요. 완전히 그 칸트 같은 성실한 루틴을 지키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그 루틴을 지키는 이유는 소설을 오로지 하나예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는 거는 독자한테 자기의 작품을 알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루틴을 짜기까지 소설가로서의 그 직업을 보여주는 거고 하루키다운 장인 정신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책에도 보면 저도 이제 이 추천책이라 그래서 이제 읽어봤는데 소설을 쓰는 것은 마라톤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달린다는 게 자기의 그 유효한 메타포라고 하면서 네, 이 네. 소설 쓰는 것과 달리는 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결부시켜서 얘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현실 대표님은 김도연 마케터님이 이 책을 골라서 굉장히 막 웃으셨다고요. 네. 왜요? 어떤 면에서요? 김도윤 마케터님이 이제 직접 마케팅한 책들도 많고 하루키의 대표작은 사실 뭐 1Q84라든지 상실의 시대라든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이런 작품들을 좀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이 책을 고른 게 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저는 김도윤 마케터하고 하루키하고 공통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극찬 아니에요? 회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보시면 극찬일 수도 네. 있고 좀 디스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김도윤 마케터님도 러너입니다. 아. 출근하기 전에 항상 달리기를 한다고 네. 하고 출근해서는 저한테 달리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마케팅 아이디어도 털어놓고 그러는데요. 또 출장에 가서도 외국에 가서도 진짜 뛰는 걸 보고 와 지독한 러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루키처럼 조금 꼬장꼬장한 면이 있습니다. 김도윤 마케터 분명한 취향이 있고 자기 루틴과 이게 자기가 지켜나가는 것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저는 하루키에게 좀 약간 썰렁한데 좀 잘 때 갑자기 생각나는 유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도윤 마케터님도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저는 김도윤 마케터님이 이걸 하루키에게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실성인 것 같아요. 성실성. 네. 저는 창작자나 뭐 마케터나 사실은 어떤 영감이나 천재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둘 다
결국은 성실성 같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과도 내는 거거든요. 네. 참 김도윤 마케터님이 성과를 잘 내는 마케터로 유명하고 실제로 이야기 장소에 전성기를 불러온 마케터라고 제가 자부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네. 대표님이 신뢰할 수 있는다는 네. 건 굉장한 능력자군요. 맞아요. 제 핸드폰에도 도윤 마케터님이 우주 최강 이야기 장수 김도윤 마케터라고 써 있는데요. 와. 근데 이렇게 뭐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도윤 마케터님이 성과가 좋은 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새벽에는 이렇게 달리고, 퇴근하고 신입사원 때부터 그랬대요. 퇴근하고 혼자 카페 가서 정말 수많은 책들을 읽고 원고를 읽고 이 원고를 어떻게 살릴지를 고민하는 마케터인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운동도 잘 못하고, 저는 사실 제 일상은 사실 루틴이란 게 없는데, 이 도윤 마케터의 어떤 성실함, 그리고 네. 하루키의 이 루틴, 이런 거를 저도 배우고 싶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표님과 비슷하게 루틴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50줄에 딱 들어서니까 네. 이 성실한 그 루틴을 지키는 사람이 네. 결국 네. 정말 인생 어떤 후반에 가면 정말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대인 아들한테 그 얘기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약간 저로서는 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저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서. 근데 저희 깜짝 놀랐던 게 이분이 하루에 무조건 10km는 뛴다면서요. 네. 하루 정도 빼면 일주일에 그럼 60km를 뛰는 건데 네. 그 정도 뛰세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루에 지금은 최근에는 좀 줄이긴 해. 근육 운동 하려고 좀 네. 줄였는데 네.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키로수와 상관없이 1시간? 네, 컨디션에 따라서 좀 대단하시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뛰다 오면 저 독한 것 저는 그러는데 아니 요즘 왜 또 러닝 열풍이잖아요. 네.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서 도대체 왜 뛰는지 물어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저랑 너무 다른 세계라서. 근데 저는 이 하루키가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이겨내야 할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건강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사실 좀 몸이 요즘 안 좋으니까 좀 뛰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내 그동안 과거에서 축적된 나쁜 습관으로 인한 정말 그 건강의 문제들인 거잖아요. 네. 결국 다 과거예요.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 과거의 문제거든요. 그거와 싸운다는 게 이래서 사람들이 요즘 러닝에 몰입하고 이렇게 열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러닝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루키가 좋아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건 네. 아니고, 네. 뛴 지가 지금 2년 좀 넘었는데요. 많이 되셨네. 네. 첫 번째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체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오후 한 3, 4시쯤이 되면, 네. 일에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체력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뛰지 않으면, 네. 뭔가 좀 몸이 되게 일단 찌뿌둥해져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고 나니까. 네. 그 다음에는 운동에 뛰고 나면 그냥 그날은 되게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일도 손에 좀 잘 잡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러니까 뛰는 동안에 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뭐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하거나 그게 네. 다 가능해요. 그리고 좀 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요. 네네. 저도 사실 이제 러닝은 잘 안 하지만 등산을 하는 목적이 좀 비슷하거든요. 머리 좀 네. 정리하러 네. 갈 때. 그러면 뭔가 이 숨이 딱 막힐 때까지 나의 막 전신을 다 쓰면 무아지경에 이르잖아요. 그게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처받았을 때 정말 막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누구한테 막 너무 막 모진 얘기 듣고 막 회사에서 풍파를 맞았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산을 올라가는데 여기 좀 제가 좀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이 책에 좀 자기개발서 같은 느낌이 있다. 그 말이 네. 너무 맞는 게 읽는 내내 이 무라카미가 이래서 대작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줄친 부분이 많거든요. 네. 내가 이 작가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누군가로부터 까닭 없이 비난을 받았을 때, 또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나는 언제나 여느 때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달리기로 작정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만큼 자신을 육체적으로 소모시킨다. 그리고 나 자신이 능력에 한계가 있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한다. 이거거든요. 나 별거 아니야 그래. 이거 당연히 상처받는 거야. 내가 별거 아닌 것만큼 상대도 비슷할 거야. 뭐 이런
그 깨달음을 좀 얻거든요. 네. 정말 내 몸에 막 진이 빠질 때까지 뭘 하면. 근데 그 진이 빠질 때까지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 이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이 쾌감이 굉장히 큰데 그런 걸 좀 공감을 하는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네. 저 좀 괜찮은 부분들 지금 제가 발췌해 온 거죠? 네네네. 괜찮아요. 네. 혹시 또 우리 김도윤 저기 마케터님께서 네. 또 저희한테 좀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너무 지금 제 어떤 독서 후기에 지금 심취해 있어서 제가 뵀던 중에 책을 가장 신나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뿌듯합니다. 네. 제가 뽑은 부분은, 하루키도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매일매일 사실 루틴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하루키라도 달리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하루키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나는 오늘은 달리고 싶지 않은데? 하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너는 일단 소설가로서 생활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집에서 혼자 일할 수 있으니 만원 전철에 흔들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통근할 필요도 없고 따분한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없다. 그건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그런 일에 비하면 근처를 1시간 달리는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지 않은가? 만원 전철과 회의의 광경을 떠올리며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 의지를 북돋아 러닝슈즈의 끈을 고쳐매고 비교적 매끈하게 달려나갈 수 있다. 그 부분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너 왜 달리니? 달리는 게 뭐가 좋니? 하면 또 이 부분도 읽어주고 싶어요.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자기를 연소시켜가는 일. 그것이 달리기의 본질이며 그것은 또 사는 것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다. 이거 굉장히 그렇죠? 사는 것의 메타포다. 글쓰기의 메타포다. 유현실 대표님 혹시 또 지금 막 뭐 찾고 계시는데. 네. 이 맨 마지막에 네. 하루키의 묘비명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약 내 묘비명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문구를 내가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써놓고 싶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이것이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무 멋있는 묘비명인 것 같아요. 작가야 작가지. 네. 그리고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이 도용 마케터님이 참 저한테는 쓴소리도 많이 하는 직원이고 마케터인데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 일 좋으시죠? 일 오래 하려면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볍게 간단하게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걷고 뛰는 거니까 맞아요, 네. 운동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안 듣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저도 끝까지 걷지는 않고 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 올 때마다 아이고 바쁘다. 땀 뻘뻘 흘려서 너무 바쁘다. 또 어디 가야 돼요. 막. 맨날 그러시거든요. 네. 지켜보는 그 또 정말 동료로서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건강관리 하나도 안 하시죠, 이분. 맞아요. 네. 아니 이제 그러지 마세요. 뛰세요, 같이. 걷기라도 하세요, 진짜네. 아니, 그리고 요즘 왜 러닝 열풍에 대해서 좀 그 부분 좀 같이 좀 짚어보고 싶은데 요즘 젊은이들이 왜 뛰는가?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많이들 분석하잖아요.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열풍이 이제 일다 보니까 이제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그 얘기들 하잖아요. 뭐 처음에 골프도 갔다가 뭐 등산도 갔다가 뭐 테니스도 갔다가 뭐 이제 많은 걸 했는데 결국 가장 돈이 안 드는 어쩌면 욜로족들의 어떤 최후가 가장 가성비 높은 이제 러닝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의도공원 앞에 사는데 거기 이제 크루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주 비슷한 복장의 그죠? 어떤 그 이제 청춘 남녀들의 어떤 모임의 장으로서 그 러닝을 좀 취미로 이렇게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는 그 앞에 이제 맥주집에 팍팍팍. 그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건강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왜 달리는지에 대한 목적을 좀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뛰는 걸 좋아하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전 이 책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왜 뛰는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무장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뛰는 이유는 뭐 체력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뛰고 나면 뭔가 쾌감이 있어요. 이렇게 운동했다는 쾌감도 있고 체력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쾌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면서 기분이 이제 리프레시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그동안 뭐 답답했던 거나 아니면 뭐
그 일이 좀 안 풀렸거나 그런 부분이 뛰면서 이게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 푸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크루들이 밖에서 뛰고 이제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동질감과 뭐 소속감은 아니지만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러너들 간의 또 그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책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맥박을 재는데 언제나 그 간호사들이 그런데요. 아, 당신은 러너군요. 그러니까 장거리 주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모두 비슷한 맥박수로 되어가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뭐 거리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아마추어냐 프로냐 하는 것을 바로 구분할 수 있다. 헉헉하면서 짧은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것은 초보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은 베테랑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들 사회에서 또 그 어떤 그 초보와 또 프로의 그 어떤 구분, 또 유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또 재밌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덕분에 굉장히 오늘 이 책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리고 이 책 읽으면서 우리 또 이현실 대표님에게는 운동의 중요성을 조금 또 우리가 또 같이 또 잔소리를 하는. 저는 달리기도 또 네. 책으로 하겠습니다. 하루키 얘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좀 노래 한 곡 좀 듣고 갈게요. 네네. 혹시 김도현 마케터님이 좀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네, 저는 제가 뽑은 라디오헤드의 크립입니다. 이게 어떤 하루키와의 연관성이 있죠? 네. 하루키가 즐겨 듣는 그룹이기도 하고요. 상실시대 영화 사운드 트랙에도 참여했어요. 이 밴드가요. 네. 그래서 하루키가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하고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친한 친구 특집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야말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고 있는 두 분입니다.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님, 김도윤 마케팅 부장님. 우리 김도윤 부장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한국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문학동네 마케팅 팀에 발탁이 돼서 그야말로 이제 덕업일치를 이루신 그런 분이고 또 그 안에서 결혼까지 이루신 굉장히 재밌는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이제 20대 후반에 상실의 시대를 읽고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한테 빠지면서 어떤 그 이후의 삶의 희망을 좀 찾게 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무라카미 이 분 자체도 하루키 자체도 이 지금 앞서 추천해 주셨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니까 본인도 20대 후반에 굉장히 그 방황을 하다가 재즈 카페 사장 뭐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칵테일도 만들어 팔고 뭐 안주도 만들어 그리고 틈틈이 뭐 이제 밤늦게까지 좀 글을 쓰다가 글 쓰는 게 재밌냐고 책을 가게를 접고 작가에 전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좀 일생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읽으면 어떻게 작가의 입문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의 하루 루틴은 어떻고 달리기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있는지를 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도윤 마케터님은 이 무라카미 하루키 어떤 작가로서 어떤 면을 좋아하시는지요? 하루키 상실시대를 처음 읽었을 때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하루키가 매력이다 것보다 그냥 흔히 누군가의 인생을 훔쳐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설이긴 하지만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누군가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하루키 책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상상이 빠져요. 저도 주인공이랑 동일시 돼가지고 하루키처럼 혹시 저도 주인공처럼 바에 가면 누군가 좀 말 걸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쓸데없는 상상이긴 한데 그런 상상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였으니까 제가 계속 이제 주인공이랑 동일시하면서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주인공이 나처럼 행동하네? 약간 이제 아바타처럼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하루키 작품들을 읽으면서 뭔가 되게 무기력하긴 한데 그 무기력하면서 자꾸 우연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무슨 소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항구 도시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뭐 누굴 만나고 그래서 나 일본에 항구 도시를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하코다테라는 데를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패착은 아들을 데려갔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 근데 아무튼 저도 이제 하루키의 영향으로 이제 그런 약간 작은 희망들을 좀 품어봤던 좀 시기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하루키 하면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위스키와 관련된 얘기를 적었던 책이 있어요. 위스키가
를 좋아하잖아요, 또 하루키가. 근데 이분이 그 스코틀랜드, 특히 이제 아일레이 그 지역 가가지고 그 아일레이의 그 피트향 강한 위스키에 푹 빠져서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저 그래가지고 그 피트향 나는 위스키, 뭐 브랜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엄청 사서 모으고 엄청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 아저씨 때문에. 아무튼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우리 그 특히 이제 저희 세대, 약간 우리 김도현 마케터님은 조금 어린 축인데 저희 세대에게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자꾸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이. 아, 그건 너무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도현 마케터님이 저희 하루키의 마케터로서 이제 어떤 이벤트 같은 거, 미팅 같은 걸 또 뭐 좀 벌이셨다면서요.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2009년 입사했을 때, 네. 그때 1Q84 1, 2권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막 수습이 지났을 때, 그때 팀장님께서 이제 100만 부 곧 돌파를 하니, 네. 그러니까 1, 2권 합해서 100만 부 돌파를 하니 좀 큰 이벤트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하루키가 좋아하는 재즈 관련해서 재즈 파티가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거 좋다고 하면서 기획을 짜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혼자 해도 돼요? 그랬더니, 이미 머릿속에 다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저거 짜라고 해서 대학로에 있는 천년 동안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즈클럽, 큰 재즈클럽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직접 그냥 무작정 갔어요. 무작정 가서 저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기획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세션들을 소개시켜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하루키가 좋아했던 재즈 목록을 다 이제 제가 추려서 그분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지 여쭤보고 그 세션들을 다 섭외하고 네. 대관해서 그 100만 부 기념 재즈 파티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보고 큐시트까지 짜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큐시트 짰는데 사회는 따로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짰죠. 그랬더니 저보고 한번 읊어보래요. 그래서 막 읊었더니 팀장이 웃으면서 네가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까지 보고 다 진행을 하게 됐어요. 능력자구나 진짜. 사회도 보셨어요. 네, 그때 사회도 봤어요. 그래서 상황에 잘 맞힌 건가요? 네, 100명 모집을 하고 그때, 네, 거의 2시간 동안 열렬한 환호 속에서 잘 진행했습니다. 1Q84가 그거 덕분에 더 많이 팔린 건가요? 원래 잘 팔리고 원래 잘 있어요. 팔린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부터 대형주에 손 대신 거잖아요. 근데 네. 혹시 김도현 마케터님은 이게 어떤 막 상장하는 그런 거에 이렇게 키우고 또 이렇게 성과를 이루고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동네에서 큰 작품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작가님한테 제가 묻어간 거고, 네. 제가 이제 그 외에 이제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고 기획부터 네. 진행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팔리게 네. 만든 작품들도 꽤 있죠. 꽤 있고, 네. 네. 두루두루.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네. 그런 우리 마케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하루키의 작품 소개 받아볼까요? 네. 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큼이나 참 하루키의 이례적이고도 재밌는 책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르뽀입니다.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인데 저는 사실 하루키의 모든 작품들 중에서 이 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이 언더그라운드는 1990년대에 일본 출근길에 전철에서 맞습니다. 네. 옴질리교 신도가 이 살인가스를 배포하면서 정말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나왔던 사건인데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키가 인터뷰한 과정도 정말 하루키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키가 책 쓰려고 하니까 피해자분들 뭐 제보 주세요라고 하면 뭔가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하루키가 진행한다는 것조차 숨기고 본인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거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쓴 책이 이 언더그라운드예요. 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큼이나 하루키의 어떤 저는 작가적 저력
이랄지 좀 무서운 성실성과 집요함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책에서 나온 이 종교단체에 관한 얘기가 또 나중에 하루키의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1984에도 네. 또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 사건에 관심이 좀 컸었어요. 사실 근데 옴질교 이 사건이 일본 사회를 뒤바꾼 네. 하나의 큰 뭐 고베 지진과 맞습니다. 더불어서 네. 아주 큰 사건으로 꼽히잖아요. 그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뉴스 보고 좀 굉장히 놀랐었던 게 네. 정말 그 출근길 수도 도쿄 한복판에서 사린이라는 그 가스를 살포해서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말 피해를 준 테러를 가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이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의도가 뭐였냐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정부에 좀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다. 뭐 사실 의도도 이렇게 불분명하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인데 그 피해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김도현 마케터님도 물론 이 책 읽으셨겠죠?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 이 책은 제가 마케팅 담당했습니다. 그래 이 책 담당했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이 책에 대해서 존재를 알고 원래 이 책이 다른 출판사에서 원래 나왔던 네. 책인데 제가 문학동네 그때 담당이었을 때 이 책에 대해서 좀 어필을 했고 그래서 네. 이제 문학동네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 하루키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하루키가 원래 일본 사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뭐 무슨 뭐 사건이 일어나던 뭐가 대통령 아니 뭐 이렇게 총리가 바뀌던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 사건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됐는데 하루키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 그 큰 자기 그 소설가로서의 전환점을 맞았던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큰 본인 역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84를 쓰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요. 네. 모티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크게 하루키 본인한테도 그리고 저희 독자들한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뭐 픽션 작가기도 하지만 또 넌픽션 작가로서도 이름을 알린 그런 작품인데 좀 몇 군데 우리 이현실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부분 낭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하루키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큰 참사나 끔찍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아주 쉽게 악마로 몰아갑니다. 이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악마로 몰아가는데 하루키는 그렇게 보는 거를 전 거부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타인에게 의탁했을 때, 자기의 세계관을 타인에게 의탁했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한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자아의 일정한 부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어떤 제도, 시스템의 인격의 일부를 맡기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제도는 언젠가 당신을 향해 어떤 광기를 요구하지 않을까? 당신의 자율적 파워 프로세스는 올바른 내적 합의점에 도달해 있는가?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로 당신의 이야기일까? 당신이 꾸고 있는 꿈은 정말로 당신 자신의 꿈일까? 그것은 언제 어떤 악몽으로 변해버릴지 모르는 누군가의 꿈이 아닐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게 자기의 생각과 세계관을 의탁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라는 생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가질 거를 하루키가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어떤 무리로 봤을 때 저 사람은 개개인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한 무리로서 죽어도 되는 사람, 무리로서 그냥 범죄 피해를 입어도 되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하루키가 개개인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책이라서 이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니 갑자기 동일본 지진 사건 때 네.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영화 감독이 이거는 만 명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한 명이 죽은 10,000개의 사건이라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신이 그 정신이 좀 같은 맞습니다. 같이 공유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타노 타케시 감독의 맞아요. 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일상이 무너지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한강 작가가 네.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정말 소설로 승화시켰고 그 이후에 있었던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나 그런 우리의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들이 좀 작가들에게 모티브가 돼서 그런 좀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좀 그런 계기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좀 진지하게 제가 지금 갑자기 드네요. 네. 이런 작가의 시선은 좀 남다를 수 있거든요. 네. 기자나 뭐, 그쵸? 이런 분들과 좀 다른 그런 날카로운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선이 분명히 지금 이 책에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편집자와 마케터를 한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김도윤, 마케터님이 이제 독자 시절부터 마케터 데뷔 그리고 이야기 장수 마케팅 팀 리더로서 멋진 모습까지 그 하루키의 일대기뿐만 아니라 한 마케터의 탄생과 성장을 좀 함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특집이라고도 해야 되지만 우리 김도윤 마케터님의 부분이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다 잘 녹음해가지고 좀 평생 좀 간직하시면 어떨까 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아니 이게 우리 두 분이 이제 책으로서 항상 일을 하고 이제 결과물을 내고 이러는데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또 상대에 대해 평가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서로에게 또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참 저희 도윤 마케터님하고 저의 명함 첫 장에 중세를 찍자라는 책의 구절이 각각 다른 구절이 새겨져 있어요. 네. 이 마케터의 목표는 계속 새를 거듭해서 찍는 걸 텐데, 네. 도윤 마케터님이 참 제가 만든 책들을 중세 찍게 해주는 마케터인데, 네. 거기 중세를 찍자에, 마케터가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책이 팔린 게 아니다. 우리가 판 거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도윤 마케터님하고 일하다 보면 그 보람과 뿌듯함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해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순간들을 계속 오래 갖고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대표님의 그 어떤 정형 목표가 확 나타나네요. 중세를 찍자. 그들이 산 게 아니라 내가 판 거라는 그 뿌듯함을 가지고 일하자. 좀 무서워, 저는 무서운데요. 굉장히 좋은 얼굴로 얘기하시지만, 철저하게 이 경영자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좀 놀랬습니다. 네, 우리 김도윤 마케터님. 네, 저는 대표님이 방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근데 일의 목적이 사실은 뭐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뭐 책을 많이 파는 것도 있는데 저는 과정이 되게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님도 매일 이제 거의 주말에도 일을 하시고 하는데 제가 운동을 하고 체력 관리하는 것도 이제 좀 이렇게 꾸준히 오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또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꼭 운동 열심히 하셔서 저한테 맨날 이제 뭐 80까지 일하자고 하는데 같이 80살까지 매일 중책 찍고 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중세 찍자. 이 얘기를 계속 거듭하는 거니까 이 두 분들은 정말. 자, 오늘 우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문학사상의 책과 또 같은 작가의 언더그라운드, 이건 문학동네 책이죠. 맞습니다. 예, 두 권의 책. 함께하면서 편집자의 방 친한 친구 특집으로 마련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의 우정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정 계속 또 잘 오래오래 꾸려가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곡으로 마무리할까요, 이현실 대표님? 네, 오늘은 김도윤 마케터님 특집이었다 보니까 네. 제가 도윤 마케터님을 생각할 때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네. 조장혁의 체인지라는 네. 노래입니다. 마케터를 바꾸고 싶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참, 아니고, 아니랍니다. 네. 도윤 마케터님이 제가 퇴근할
퇴근할 때 참 우리가 일을 많이 한 날에 지친 날에도 혹은 되게 뭐 뭔가를 이뤄서 좋았던 날에도 퇴근하기 전에 항상 제 눈을 보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저는 하루 일 딱 마치고 그렇게 도윤 마케터님이 저에게 인사해주는 그 순간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 또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알아요. 매일매일 내일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 노래가 내일 좋아하는 친구를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여서 골랐고요. 또 참 올해 상반기에 이야기 장수가 성장한 만큼 도윤 마케터님이 참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고 고맙고 한데 그런 순간들에도 참 여기 이 노래 가사에 삶은 우리를 위해 뭔가 남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 힘들었던 순간들도 뭔가 남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군요. 저기 스튜디오 밖에서도 마저 횡포를 푸시길 바라면서 조정학의 체인지 오늘 이현실 대표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 그리고 김도연 마케터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